내가 이 강의를 하려고 사실 할 생각은 없었는데 내가 이 영상을 여러 차례 들여다봤어요. 이게 2분짜리인데 2분짜리로 제가 조금 짤막하게 편집했어요. 다시 출발할까요? 바로 그 유명한 영상입니다. 여러 번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거를 상상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한번 여러분 같이 다시 한번 감상하고 이 문재인의 마음 상태를 우리 같이 얘기해 봅시다. 다시 출마할까요? 여러분,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저는 업무가 끝나는 6시에 정시 퇴근을 했습니다. 대통령으로 일하는 동안 첫 퇴근인데 동시에 마지막 퇴근이 되었습니다. 하루 근무를 마치는 퇴근이 아니라 5년 근무를 마치는 퇴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퇴근을 하고 나니 정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아서 정말 홀가분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의 퇴근을 축하해 주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덕분에 임기 중에 여러 차례 위기들이 있었지만 잘 극복할 수 있었고 위기 속에서 오히려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선진국이 되었고 선도국가 반열에 올랐었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감사합니다.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네, 아주 충격적인 영상이었습니다. 나는 처음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거를 이제 다운받아서 놓고 저 혼자 여러 번 들어봤어요.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고 선진국을 만들었다. 뭐 그렇게 상상할 수 있죠. 뭐 아전인수로 끌어다 보면.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이 5월 9일이에요. 2022년 5월 9일자 영상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는 언제 있었죠? 2022년 3월 9일에 있었어요. 이미 누가 대통령이 넘어간 거예요? 윤석열한테 넘어갔단 말이죠. 윤석열한테 정권이 넘어간 것을 보고 너무 기쁜 나머지 다시 출마할까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공한 대통령이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많은 지지자들이 화답했죠. 그리고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내가 선진국을 만들었노라고. 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 연설, 이 마지막 퇴근일 바로 그때 있었던 이 영상을 보면서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첫 번째는 문재인이 완전히 멍청한 인간이었거나 아니면 둘째 문재인은 윤석열을 후계자로 생각했거나 둘 중 안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어떤 다른 해석도 불가능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재인은 멍청한 인간이었습니까? 아니면 윤석열을 후계자로 생각했었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길이 없잖아요. 나 같은 소시민도 이제 큰일 났구나. 윤석열 같은 인간이 국정을 맡았다는 것은 국가를 이미 지옥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것밖에 없는데 청와대도 이제는 벗어나서 국방부로 옮긴다고 하고 이거 그러면 해먹을 결심하면 얼마든지 이 옮기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해먹을 것이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마지막 퇴근길에 이런 연설을 하냔 말이죠.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근데 이런 상태가 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퇴임하는 대통령 지지율 중에서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많은 제일 높은 지지율 40% 되니까 나머지는 다 꼬꾸라졌잖아요. 퇴임할 때. 그러니까 40% 지지율을 올려주기 위해서 떠들었던 유튜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윤석열을 막 까면서 문재인은 아직도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나는 마음이 아파. 이 상황의 결과를 누가 만들었냐고. 문재인이 만들었다니까. 결과로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결과로. 그래서 우린 이 문재인의 저런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따끔한 비판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두 번째는 사전에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도록 요구해야 된다는 거야. 검찰 개혁 안 했잖아. 할 때까지 요구했어야 된다고. 우리 유튜버들도 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그저 문재인이 좋으면 문재인 막 빠가 돼가지고 문재인을 지지율을 올리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계속 지지율만 올리려고 무슨 수작을 계속 부렸다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이제 시간이 갔으니까. 첫째, 문재인은 아주 멍청한 사람이거나, 둘째, 윤석열을 후계자로 생각했거나, 이 둘 중 안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 말을 할 수가 없죠. 나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채팅창에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송영길이 어떻게 증언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대표님 대표 시절에 왜 검찰개혁에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개혁 열심히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예. 순서를 언론개혁부터 먼저 하려고 예. 언론중재법 그러니까 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그 법 개정안을 강력히 제가 먼저 추진하고 그 다음에 하려고 그랬죠. 그거 흐지부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 내 청와대도 반대하고 의총을 열었더니 완전히 친문원들이 전부 나와서 반대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통과를 못 시켰던 거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는 검찰개혁은 워낙 검찰의 힘이 세기 때문에 언론들이 뭐 검사 탄핵한다고 후폭풍해서 막 알아서 검찰 대변이 돼서 싸우기 때문에 저의 구상은 일단 대선에 이기해서 언론개혁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대선을 치러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 검찰개혁을 그때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검수완박 그 부패랑 경제 범죄는 남겨두기로 한 거 검사들 권한으로 이거 누구 작품이에요? 그때는 이제 제가 대표 서울시장 출마하기 송영길이죠? 아니 그때 그만두고 윤호중 박지원 체제 때 그걸 했죠. 이것 때문에 시행령으로 다 바꾼 거 아닙니까 또? 등 때문에. 네. 아이고 참 아쉬움이 큽니다. 예. 솔직히 이건 아쉬운 대목 맞죠? 네. 인정하시고. 네, 그 등으로 바꾼 것은 박병석 국회의장이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이죠. 그거 빌미를 줘가지고 그 한동훈이 시행령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누가 잘못했던 겁니까? 송영길의 언론 개혁을 실패하도록 만든 사람이 문재인과 친문 세력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죠. 왜 문재인은 언론 개혁을 못하게 했을까?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비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현실만 잘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 비전이 없으면 전략도 없고 전략이 없으면 조직을 어떻게 세팅해야 할지 전혀 생각할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은 비전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전략적 선택을 해야지. 유튜브로 방송하자. 전략적 선택하잖아요. 그럼 조직을 어떻게 세팅해야 되지? 뭐 나 혼자 하니까 내가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방식, 가장 좋은 이 오가니제이션을 조직론적 사고를 통해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내가 세팅을 하잖아요. 이렇게. 내 골방에다가 내가 방구석에다가 이걸 다 세팅해서 어디 시간 들이지 않고 처음에는 뭐 어디 오피스텔 하나 얻으려고 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그걸 다 시간 낭비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내가 사는 이 방구석에서 해도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그만 거 다 이게 사가지고 하니까 되잖아. 비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민주당의 비전이 중요합니다. 혁신위는 딴짓하지 말고 비전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거에 다 딸려가게 돼 있어요. 매력적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안 딸려가는 사람들은 아예 민주당을 포기한 사람이지. 그럼 나가서 뭐 다른 당을 가든지 뭐 국힘당으로 가든지 뭐 하면 돼요. 비전을 만들어내라니까, 비전을. 문재인이 언론개혁을 막은 이유를 자기 페이스북에다 쓰고 있습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잖아.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기 페이스북에 이렇게 쓰고 있어. 언론개혁하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언론개혁이 없습니다. 아니, 날조, 가짜, 그 다음에 뭐 이상한 거를 다 해도 어떤 언론도 처벌받지 않는. 진짜 한심한 거죠. 다시 송영길이 대깨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윤석열에 대한 특혜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서도 지적합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송영길이 증언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되고 안 된다. 누구가 되면 차라리 야당이 되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도 없고 제대로 성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배척하지 말아라. 우리 후보 중에 하나고 이재명을 돕다 안 돕다가 아니라 누구라도 후보가 되면 이재명이 되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이낙연 후보가 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되는 것이 민주당의 원팀 정신이지 누구는 절대 안 된다라는 배제의 논리를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저도 이 당내 제가 이 소위 부엉이 모임도 아니고 민평령도 아닌 그런 일종의 비주류 친문이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비주류로서 제가 서름을 당하면서 배제의 아픔을 겪고 3번이나 2번 떨어지고 1번은 불출마하고 해서 4번째야 제가 당대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서는 누구 특정을 배제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고 결과에 승부하겠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공정의 가치를 내세웠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불공정하게 출세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아시다시피 연수원 23기 문무일 검찰총장이 연수원 18기였습니다. 5기를 뛰어넘어서 한직에 있던 사람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고속 승진 발탁을 했고 검찰총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특혜를 받아서 한직에 있던 분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대통령 출마하신다면 최소한 자기를 이렇게 키워준 대통령이나에 대한 인간적인 유감이나 A 표시는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사람이 사는데 여기 저주에 가까운 자기가 몸담았던 정부를 그렇게 비판해서 대통령 선거의 명분으로 삼다는 것은 나는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제가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윤 총장을 발탁한 인사가 특혜였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발탁했는데 문 대통령이 특혜 인사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초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최은순 장모의 문제는 윤석열 검사 시절에 특검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던 경제 공동체 이론, 즉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지만 최순실을 통해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상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을 공동 관리하는 경제 공동체라는 논리로 같이 공범으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이 논리가 본인에게도 그대로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송영길이 진실을 말하고 있죠. 그 대깨문, 친문 세력이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국민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반성은 하고 계속 요리조리 변명, 요리조리 딴 얘기를 하고 그걸 그냥 넘기려고 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문재인은 국민 앞에 나와서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반성하고 사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재명 손을 잡고 같이 함께 하자고 얘기해야 됩니다. 허튼 수작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쇼츠로 나온 게 있는데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된 이유를 손혜원이 얘기했다고 하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종숙 여사하고 만난 적이 있었대요. 손혜원 전 의원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도대체 누구 추천을 받고 이렇게 앉힌 거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손혜원 전 의원이 사실 양정철 씨하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당연히 양정철이가 추천해가지고 문 전 대통령이 의견 수렴하다가 윤석열이를 검찰총장에 세운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했던 것 같은데 김정숙 여사 말은 손 의원 그게 아니야 우리가 부탁한 거야. 우리라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윤석열을 사저로 불러서 식사하면서 검찰총장 맡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해서 맡게 된 거야. 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손혜원 전 의원이 크게 충격을 받았다라는 게 손병관 기자의 설명입니다. 네.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문재인의 윤석열에 대한 애정, 신뢰. 그러니까 문재인은 윤석열에 대해서 어떤 감정 상태에 있었는지 점점 우리가 알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명확해지고 있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문재인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고집이라고 합니다. 고집을 부려야 할 때 부려야 하는데 인사에 관한 한 자기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못된 생각이 뭐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이 속담이 주는 깨달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윤석열이 누군지 잘 알고 있다. 절대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철저한 신뢰, 철저한 애정, 그것으로 문재인을 끝까지 보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신뢰한다는 것은 아주 멍청한 인간이에요. 인간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합니다. 독일의 인사조정론이 가장 발달한 거예요. 왜? 인간이 선하냐 악하냐, 내가 신뢰하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그가 그 일을 해내도록 뭘 만들어요? 구조와 시스템을 설계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직무에서 탈선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야. 탈선한 사람은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야. 언제부터? 총리서부터, 대통령도 뭐, 그 실권은 없지만 대통령이라고 있으니까 대통령서부터 맨 밑에 그 동사무소 서기까지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부정부패에 연루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부정부패 그냥 만연해 있잖아, 나라가. 문재인은 아마 인사에 관한 한 자기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검찰 개혁도 자신 있다고 생각해요. 왜? 윤석열한테 맡기면 되니까. 여러 사람을 겪어보면 알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것, 이것은 진리입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용인술로 얼마든지 검찰 개혁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남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전혀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시스템이 일하게 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용인술로 맞으면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 유비 이런 사람들이 썼던 그 용인술로 자기가 검찰개혁과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 자만심이 모든 일을 그르친 겁니다. 구조와 시스템에 의해 의존하지 않은 채 자기가 용인술로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이야말로 아주 칠푼이 같은 생각이죠. 그래서 아무리 자신이 있는 것이라 해도 최악의 상황을 항상 예상하고 상정해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플랜 B를 항상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ntingency plan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이 전략론에 다 나와요. 전략을 썼는데 이게 삑사리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게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안 한 거죠. 그냥 한 사람에게 올인한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진리에 근거한 인재평가 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 겁니다. 아우겐마스. 내가 이전에 얘기했듯이 아우겐마스. 안목을 가진다는 건데 그것은 균형 감각이라고 정치학자들이 번역했는데 그 이유는 거리감을 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도 항상 거리를
상실하면 안 돼. 거리감을 상실하면 안 돼. 거리를 두고 하라는 거야. 아시겠죠? 거리를 두라. 이런 말입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삶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자신이 어떤 욕망에 끌려다니고 있는지를 스스로 관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은 그런 관찰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잘못을 저지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죠. 그래서 탈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구조와 시스템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이 유능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러면 다행이죠. 안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가 어떤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방어막을 쳐야 된다. 뭐야? 삼중 방어선을 쳐서 탈선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탈선을 했는데도 탈선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자기가 믿으니까. 자기 애정이 있어. 자기 감정이 있어. 바보죠, 바보. 그 영양 요소로 학습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학습 능력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자기 자신을 분리해서 밖에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두 개의 detached self죠. detached self. 그러니까 분리된 자기가 밖에 나가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인간은 이게 가능해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초인지라고 그러죠. 메타코그니션이라고 말해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바라보는 거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서는 거죠. 그게 뭐예요? 메타노이아라고 제가 이전 강의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메타노이아. 회심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게 바로 뭐냐? 학습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참조하시고 학습 능력이 뭔지 그걸 깨달아 우리도 다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